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와 꺼지지 않은 불씨죠. 대미 관세 협상까지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되고 있고 또 밤사이에도 체감 온도가 25도를 넘는 열대야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음식물 관리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작은 부주의가 집단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또 환율이 요동치면서 장바구니 물가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충분했는지, 또 시청자가 궁금해할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됐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에 들어갔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친절하고 또 명확한 해설이 있었는지 이 보도의 깊이와 전달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네, 자, 경제 분야 보도가 어느 때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YTN 보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주 다룬 중동발 사태와 연결해서 관련된 경제 보도를 보겠는데요. 지난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교전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의 금융, 에너지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관련한 보도에서도 지정학적 충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다양하게 조명해 주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55원으로 출발했지만 곧이어 가파른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교전 직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신속히 전달했습니다. 중동발 공습과 관세 인상이라는 복합 변수와 연계해서 코스피 하락과 환율 급등 현상을 분석해 주었는데요. 외부 충격의 빠른 전파 속도와 영향을 짚어줘 사태의 여파를 실감 있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짚어본 대담 보도가 있었는데요.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출연한 대담에서는 중동 불안이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 국내 실물 경제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다뤄주었습니다. 물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업의 그 수익 악화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그 우리 경제 전체의 그 악화로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어려운 데는 아마 중소기업일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함께 짚으며 경제의 약한 고리까지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단순히 대기업이나 유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전반에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가 출연한 대담은요, 보다 국제경제 전반에 걸친 긴장감과 파급력을 조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우리 석유 수입의 거의 70%가 그쪽에서 옵니다. 일단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석유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피해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의 대응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는데요. 정부 대응을 단순히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유연한 정책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정책 대담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두 대담 모두 중동 리스크의 장기화에 대비한 산업별 시나리오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분야별 충격 예측과 전략적 대응까지 폭넓게 제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경제 보도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산업별 영향에 대한 예측이나 또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보도가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예,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긴박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비상점검 시스템 가동이라든지 각 산업별 예측 상황 그리고 석유와 가스 비축량 등을 발빠르게 충실히 YTN은 전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저희 YTN이 보도할 수는 있겠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언론보다는 1차적으로 정부 또는 싱크테크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현실성을 짚어보는 보도를 앞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 분야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대미 관세 협상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보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 현지 시간 8일입니다.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나 특히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범위 등 어느 것 하나 예단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자, 관련 내용을 전한 YTN 보도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서는 자동차 산업 수출 감소와 중소부품 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다루고 또 철강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으로까지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여한구 본부장이 이끄는 협상 TF의 출범과 함께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면세 요청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 지 2달여 만에 대미 철강 수출액은 16%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매겨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25%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관세 관련 보도는 정책 추진과 현실적 역효과를 균형 있게 조명하면서 통상정책의 파급력을 시청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산업별 피해, 자국 기업의 부담, 그리고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대응, 우리 정부의 전략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나 대기업 중심의 시각에 머무르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 또 수출 현장 등에서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밀착 보도를 찾기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예.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나선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한국과 일본 자동차가 낮은 관세 혜택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특히 무역 협상 중인 나라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행사를 소개하면서 포드, 폭스바겐의 공정한 가격 책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자동차 업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관세가 실제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관세 인상이 부품 조달, 생산 라인 운영, 그리고 유통 구조 등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응이 제도적으로 유효한지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보도가 병행된다면
정책과 현실을 연결하는 언론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 YTN은 국제경제 큰 흐름을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갔지만 중소기업이나 또 수출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취재한 보도는 다소 부족했다. 자,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사실 이 관세 인상과 같은 정책 변화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부품업체에도 타격을 주는 그런 정책 변화일 텐데 보도가 정부나 대기업 위주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저희 YTN에서도 뭐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 관련한 보도는 꾸준히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면 지난 4월 2일에 그 남동공단에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직접 취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예. 4월 14일에는 부품업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박람회 현장에서 그야말로 즉석 취재를 섭외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미 수출품 25% 상호 관세가 부과된 4월 9일에는 보안이 상당히 까다로운 평택항에 미리 출입 신청을 해서 현장에서 중계함으로써 수출 현장의 모습 그리고 닥쳐온 어려움 등을 발빠르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부품업체 섭외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당 업체들이 꺼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서 섭외를 적극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업체 관련 그 보도가 나갔을 경우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취재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관세 협상을 풀어야 하는 역할을 정부가 맡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협상은 아무래도 정부 위주의 보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실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부품업체 취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과열된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다룬 YTN 보도도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난 6월 27일 속보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 내용을 신속하게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그 정책의 핵심인데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주도하는 만큼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2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 축소 그리고 LTV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의 시기와 조치의 배경까지 설명하면서 정책의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시청자가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발표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 대출 규제 정책 효과 또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다룬 대담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시장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 저하, 고가 주택 중심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다루어 주어 정책의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기존 계약자들 중에서 대출 금액을 뭐 6억 미만으로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네. 6억 이상 대출을 받고 이제 집을 잔금을 치르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획에 차질이 그렇죠. 생기는 다주택자 거잖아요. 같은 경우도 이제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니까 예.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데 이제 잔금 치르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매 수요가 실제로 감소할 것인지 또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현장 반응을 반영한 질문은 정책 발표 직후 시청자의 궁금증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해설이 구체적인 수치나 구조적 근거 없이 직관에 의존한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대출 규제의 배경이나 부동산 시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중심의 해석이 있어 시청자가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는 발표 직후 적용된 규제 조치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중점적으로 다뤄주었는데요. 실수요자의 불만, 비인기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정책 대출 축소 등 제도의 부작용을 짚으며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강력한 수도권 대출 규제에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멈췄습니다. 이미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이면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취지나 기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정책의 순기능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특히 풍선 효과와 같은 예측이 반복되는 경향도 보여 그 가능성을 진단하되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해석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발표의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과 제도적 대안까지 함께 조망하는 심층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정책 시행 이후로 강남 일대에서는 벌써부터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출 규제에 대한 단기 반응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파장과 제도적 대안을 함께 조망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 보도를 좀 강화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깊이 있게 보도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선 그 627 그 대책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방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워낙 보완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예상보다 강력한 이제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추후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세 꼭지로 충실하게 보도를 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과 금융시장, 금융당국까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취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파장과 문제점, 또 제도적인 대안까지 충실하게 다루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이번 대출 규제로 수요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사실 아직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울 지역과 수도권 등의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향후 걸림돌은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경제 환경을 전한 YTN의 경제 보도를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시청자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보도로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보도였나요? 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관세 인상 등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서 경제 원리와 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슈들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보도에 더해 전문가 해설을 통해 기본 개념부터 현안 분석까지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매일 오전에 방송되는 스타트 경제 코너를 꼽아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는 시청자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한 경제 해설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담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같은 주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또 상반된 의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해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가 복잡한 경제 이슈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시사성과 해설력을 갖춘 경제대담 프로그램인 스타트 경제를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고 싶습니다. 네. 자, YTN의 오전 뉴스죠. 뉴스 스타트의 코너, 스타트 경제를 꼽아주셨는데요. 평가원께서 특별히 좀 애정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의 질문을 갖고 스타트 경제 제작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 경제 프로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방송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하는 것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핵심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에 좀 조합점을 찾아서 쉬우면서도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경제 정보를 꼭 전달한다. 그것도 아침에 빠르게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최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덮친 경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의 경제 이슈도 있고요. 외부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경제 이슈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뤄가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더 쉬운 경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치매 특화 신탁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인 치매머니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겪는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가 2050년에 48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러 제도 등을 논의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후견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80%를 넘는 친족 후견의 경우 가족 간 재산 다툼 우려가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을 양성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와 그 설명을 덧붙이고 관계 부처의 인터뷰를 담아내 이해를 도왔는데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보유 재산이 2050년에 지금의 3배 이상 급증할 것을 전망한 보도였는데 지난 2020년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계획이 어떤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화에서 2020년에 발표했던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 금융당국은 치매 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치매 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하나은행 등에서 재산보호, 관리, 이전 등 1:1 자산관리에 특화된 치매 신탁을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약 건수는 100건 이하에 불과하고 수탁 대상 범위의 한계와 재신탁 불허 등으로 계약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당국은 치매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 신탁사 진입 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독립된 신탁회사를 키운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소급재산 수탁 허용, 후견제도와 연계한 치매 신탁 활성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당시 정책적 관심이 있었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다른 우선 과제에 밀려 본격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복지 공약에만 집중하면 치매머니 관리 같은 세부 정책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치매 관련 신탁 제도는 수차례 발표만 있었을 뿐 실질적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유럽 원전 정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전력공사의 무차별 소송전과 방해 끝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전력공사와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서명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수원이 공급하는 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로 예산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바라카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첫 유럽 대륙 진출 성공까지 이번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수원은 먼저 현지 건설소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해 부지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공사 사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번 계약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는데 관련해 유럽 내 원전 정책의 변화를 전했다면 국제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유럽 내 원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이 원전 산업부활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도 다시 원전 르네상스 정책으로 돌아섰는데요. 영국은 자국 전체 발전원에서 15%였던 원전 비중을 2050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40여 파운드, 한한약 26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25억 파운드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벨기에도 탈원전 계획법을 22년 만에 폐기하면서 기존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고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3월 승인하며 원전 산업 활성화를 공식화했는데요.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새 연립정부는 유럽연합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는 2022년 EU가 채택한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정됐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적인 소통을 통해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 흑자라는 두 조건이 충족됐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전한 보도였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의 차이와 관련 여파 등을 설명해 줬다면 이해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환율 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하는데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층 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 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의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